1848년 유럽혁명. 1848년 유럽혁명은 부르주아지의 이중성과 민주주의의 다원성 문제를 처음으로 실제 역사에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근현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848년 2월 혁명의 발발. 프랑스 역사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을 직접 목도하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오후 내내 파리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혁명을 통해 인민, 즉 직접 일하는 계급이 다른 모든 계급에 대해 전지전능한 힘을 발휘하게 됐다. 갑자기 권력의 유일한 주인이 된 비천한 사람들이 처음 승리한 그 순간부터 거의 어떤 증오심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바로 1848년 2월 25일 파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1840년대 유럽은 말 그대로 화약고였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가 심각했어요. 1845년부터 흉작이 계속됐고 여기에 산업화로 인한 시장 경제의 변덕까지 겹치면서 서유럽 전역이 큰 타격을 받았죠. 특히 아일랜드는 끔찍했습니다. 지대를 내기 위해 곡물을 수출하느라 정작 100만 명이 굶어 죽는 참사가 벌어졌거든요. 도시에서는 상황이 어땠을까요? 파리, 베를린, 비엔나 같은 대도시들에서 장인들과 노동자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통합되면서 소규모 작업장에서 일하던 장인들은 상인들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자신이 만든 물건을 자신이 팔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죠. 이제 그들은 자금줄을 쥔 상인들에게 의존해야 했고 갈수록 외부 사회의 힘이 자기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자본형 상인은 오늘날 생존형 자영업자들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런 경제적 고통 위에 정치적 억압이 더해졌어요. 1815년 나폴레옹이 패배한 후 유럽의 왕족과 귀족들은 메테르니히 같은 반동적 정치인들의 주도로 절대주의 체제를 다시 세웠습니다. 언론의 자유 없었죠. 선거권 극소수만 가졌어요. 민주주의 꿈도 꾸지 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1848년 2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화주의자 학생들과 중간 계급이 개혁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이것이 파리 동쪽 빈민 지구의 자생적 봉기로 번졌어요. 반세기 전 프랑스 대혁명 때 상퀼로트들이 활약했던 바로 그 지역이었죠. 군중은 군대의 저지선을 뚫고 왕궁과 의회 건물로 몰려들었습니다. 국왕 루이 필리프는 왕자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혁명의 확산. 파리에서 시작된 혁명의 불길은 정말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상상해보세요. 몇 주 만에 비엔나, 밀라노, 베니스, 프라하, 베를린에서 봉기가 일어났어요. 사실상 독일의 모든 산업지구와 수도에서 혁명이 터졌습니다. 패턴은 비슷했어요. 도시마다 자유주의 중간 계급이 이끄는 시위로 시작했지만 곧 거대한 군중 시위로 확산됐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중이 군대와 경찰을 격퇴하고 왕궁과 정부 건물을 점거한 거예요. 1814년에서 15년에 반혁명을 주도했던 메테르니히 같은 반동 정치인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도망쳤습니다. 3월이 되자 절대주의 체제는 사실상 모든 곳에서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왕족과 귀족들이 남아있긴 했지만 이들은 자유주의 헌법을 지지하는 척해서 겨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개혁들이 달성된 것처럼 보였죠. 남성 보통 선거권, 언론의 자유, 배심원 재판 권리, 귀족 특권 폐지, 봉건적 세금 폐지. 수백 년간 인민들이 꿈꿔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파리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가 정부에 들어갔어요. 육체 노동자 알베르가 장관이 됐고 사회주의 개혁가 루이 블랑도 정부에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법령을 만들었고 모든 시민에게 일자리를 약속했으며 국영 작업장을 세워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말하자면 국영 작업장 설치는 실업구제와 노동권 보장의 성격을 띠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계급 갈등의 심화. 혁명을 일으킨 건 누구였을까요? 바리케이드를 쌓고
군대와 맞서 싸우고 피를 흘린 건 누구였나요? 바로 노동자들, 장인들, 가난한 민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권력을 잡은 건 누구였을까요? 프랑크푸르트에 모인 독일 국민의회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36명의 주정부 공무원, 100명의 사업가와 농장주, 100명의 변호사, 50명의 성직자. 이들은 유산 중간 계급, 즉 부르주아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동자, 장인들과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이 원한 건 입헌주의, 의회 정치, 언론의 자유 같은 정치적 개혁이었습니다. 영국식 자본주의 경제와 프랑스식 통일 국민국가, 이게 그들의 꿈이었죠. 하지만 노동자들이 원한 건 뭐였을까요? 노동자들과 장인들은 경제 적사회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저생활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 생활 수준 향상. 이런 요구들은 자본주의의 이윤과 소유권에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파리에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회적 공화국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문제는 개인의 사적 소유권 일반에 대한 부정은 아닙니다. 사회적 공익을 넘어서는 자본의 탐욕적 소유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파리 노동자들과 장인들은 무정형의 대중이 아니었어요. 1830년 이후 그들은 조직돼 있었습니다. 루이 블랑 같은 사회개혁가들이 주도하는 단체도 있었고 오기스트 블랑키 같은 혁명가들이 이끄는 비밀결사도 있었죠. 그들은 카페에서, 작업장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토론했고 사회주의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2월 혁명 직후 무장한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성된 정부는 군중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정부 회의는 대중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압력을 받으며 열렸습니다. 그래서 국영 작업장도 만들어지고 노동위원회도 설립됐던 거죠. 하지만 부르주아지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을 권좌에 앉힌 대중을 무질서한 폭도로 간주했습니다. 옛 지배 계급인 왕족 귀족만큼이나 위험한 무리라고 생각한 거죠. 새로운 정부와 의회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두려움은 영국 혁명 때 장로파가, 미국 독립전쟁 때 온건파가, 프랑스 대혁명 때 지롱드파가 느꼈던 것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업화 때문이에요. 서유럽에서 산업이 발전한 결과 1848년의 자본 가계급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노동계급도 함께 성장했죠. 파리에서는 장인 생산의 상당 부분이 이미 상인들의 통제 아래 들어가 있었어요. 노동자들과 심지어 독립장인들조차 외부 사회의 힘이 자기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외부의 힘, 그들은 그것을 자본주의 또는 금융봉건주의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볼까요? 부르주아지는 민주주의를 원했지만 민중의 민주주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의 민주주의를 원했던 거죠. 노동자들이 생활 수준 향상을 요구하면서 자본주의의 이윤과 탐욕적 소유권에 도전하는 것, 이게 바로 부르주아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주주의의 두 유형이 존재했던 거고, 우리들은 그 둘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은 역사에서 내용이 다르게 표출된 것이죠. 말하자면 전자가 자본주의이고 후자가 사회주의의 내용입니다. 부르주아지의 반격. 2월에 충격이 가시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금융가, 상인, 기업가들은 중간 계급 여론을 사회적 공화국에 반대하는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어요. 노동자들에 대한 양보 때문에, 국영 작업장 때문에 경제 위기가 더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는 국영 작업장이 영국 구빈원보다 나을 게 거의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비방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부르주아 공화파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옛 정권의 부채를 인수해서 금융가들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농민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어요. 국민방위대는 중간 계급이 통제하도록 했고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을 기동 타격대로 징집해서 자신들이 직접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수를 뒀어요. 재헌의회 선거를 4월 말에 실시한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게 왜 문제였을까요? 파리의 장인들과 노동자들에게 수도 밖으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파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방의 지주 변호사 성직자들이 농민들에게 악선전을 했습니다. 파리가 적화됐다. 그래서 새로운 세금이 나온 거다. 농민들은 이 말을 믿었고 선거에서 왕정주의자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새로 선출된 의회는 거의 노골적으로 왕가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지배했고 2명의 사회주의자 장관은 즉시 쫓겨났어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월 투쟁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새 정부는 국민방위대 입대 자격을 중간 계급으로 제한했어요. 구체제 군대의 장교들은 그대로 뒀고 옛 왕정의 관료들과 화해했으며 농민에게 봉기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를린의 프러시아 의회는 뭘 했을까요? 헌법에 대한 프러시아 국왕의 동의를 얻어내느라 시간만 허비했어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절차상의 규정을 놓고 입씨름하는 것 말고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의회는 혁명에 대한 인민의 열망을 한데 모으기 위한 구심점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더 나쁜 건 귀족 반동 세력이 다시 힘을 모아 군대를 재무장하는 것을 막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구체제에 대항하는 혁명적 행동에 목숨을 걸기는커녕 자신의 경력조차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을 권좌에 앉힌 대중이 옛 지배 계급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848년 6월 봉기. 그러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1848년 6월 21일 정부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국영 작업장을 폐쇄한다. 실업자들은 지방으로 흩어지든지 군대에 입대하든지 선택하라. 노동자들과 장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2월에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모든 성과가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시 무기를 드는 것. 다음 날인 6월 22일 파리 동쪽에서 봉기가 시작됐어요. 노동자들과 장인들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중앙으로 진격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누가 싸웠을까요? 약 4만 명의 봉기 세력이었는데 주로 파리의 소규모 수공업 종사자들이었어요. 건설, 금속 가공, 의류신 발가구 제작업체 노동자들, 철도 관련 작업장 같은 근대적 공장 노동자들, 많은 비숙련 노동자들,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소규모 사업가들까지 참여했습니다. 저항의 중심지마다 특정 업종 출신들이 주도력을 발휘했어요. 진마차꾼들이 주도하는 곳도 있었고 부두 노동자들, 가구장이들, 소목장이들이 주도하는 곳도 있었죠. 남성들만 아니라 여성들도 싸웠습니다. 한 바리케이드에서는 파리 빈민 여성인 2명의 젊은 그리제트가 7명과 함께 바리케이드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붉은 깃발을 든 채 국민방위대를 향해 혼자 걸어가다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공화파 정부는 자신들이 보유한 광폭한 무력을 모조리 쏟아부었어요. 카베냐크 장군 지휘 아래 병사 3만 명, 국민방위대 6만에서 8만 명, 기동타격대 2만 5천 명이 투입됐습니다. 상상해보세요. 4일 동안 파리 시내에서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부유한 서쪽 지구와 가난한 동쪽 지구가 대결하는 양상이었죠. 한쪽에는 공화정을 지지한다는 세력이 있었어요. 두 왕가의 왕정 지지자들, 지주, 상인, 변호사, 그리고 중간 계급 공화파 학생들. 아이러니하게도 왕정주의자들이 공화정을 지킨다며 노동자들을 학살한 거예요. 다른 한쪽에는 파리의 노동자들과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2월에 함께 싸웠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국민방위대 장교이자 화가인 메소니에의 보고를 들어보세요. 바리케이드가 함락됐을 때 나는 이 전쟁의 공포를 온몸으로 실감했다. 바리케이드 수비대원들은 사살당하거나 창 밖으로 내던져졌다. 땅에는 온통 시체뿐이었고 대지는 피로 새빨갛게 물들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1만 2천 명이 체포됐고 수천 명이
프랑스령 가이아나로 유배됐습니다. 프랑스령 가이아나가 어디인지 아세요? 남아메리카의 열대 지방이에요. 사실상 죽음의 땅으로 보내진 거죠. 6월 봉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근대 역사에서 부르주아지가 노동계급에 맞서 벌인 최초의 대규모 계급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1848년 말에서 1849년 반혁명의 승리. 파리 노동자들의 패배 소식은 유럽 전역의 반동 세력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독일의 융커 비스마르크는 프러시아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파리 노동자들의 패배야말로 전 유럽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사건이라고. 이제 반격이 시작됐어요. 독일 왕국과 속주에서 정부 당국은 좌파와 공화주의 클럽들을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검열하고 선동가들을 체포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어땠을까요? 오스트리아 군대가 피에몬테 군대를 물리치고 밀라노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나폴리의 왕은 군사 독재를 수립했어요. 오스트리아 장군 빈디슈그레츠는 체코의 중간 계급, 학생, 노동자와 닷새 동안 전투를 벌인 후 프라하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10월 말 대중의 처절한 저항을 진압하고 2,000명을 죽이면서 비엔나를 점령했죠. 그리고 헝가리로 진격했어요. 일주일 뒤에는 프러시아 왕이 베를린의 제헌의회를 해산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온건 다수파는 이런 노골적인 반혁명 조치에 대응한답시고 뭘 했을까요? 3월에 프러시아 국왕을 독일 황제로 선포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프러시아 왕은 그 제안마저 거절하고는 독일 남부의 군대를 파견해 나머지 혁명 세력을 진압했습니다. 1848년 봄에 맛보았던 커다란 희망은 1849년 초에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혁명의 물결이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협회들과 노동자 클럽의 회원 수는 여전히 보수파보다 많았거든요. 1849년 봄 라일란트, 팔츠, 드레스덴, 바덴, 비르텐베르크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잠깐이나마 성공했어요. 지배자들은 이전의 3월 혁명 때처럼 주랭랑을 쳤습니다. 혁명군이 구성됐고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자문위원이었어요. 진격하는 프러시아 군대와 맞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혁명군은 전투에서 지고 국경을 건너 스위스로 도망가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투쟁을 지도해 주기를 기다렸지만 의회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럴 의지가 없었던 거죠. 오스트리아 황제는 러시아 짜르 황제의 군사 지원을 받아 마침내 코슈트가 이끄는 헝가리 민족운동을 분수했어요. 나폴리 왕은 5월에 시칠리아를 되찾았고 로마를 장악하고 교황을 쫓아낸 혁명적 민족주의자들은 3개월에 걸친 프랑스 공화국 군대의 포위 공격 끝에 로마를 버리고 달아나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로마의 혁명가들을 공격한 게 누구였을까요? 프랑스 부르주아지 지배 아래에 있던 공화국 군대였습니다. 2월에 탄생한 바로 그 공화국이 이제 다른 나라의 혁명가들을 진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부르주아 공화국의 성격을 알 수 있죠. 프랑스 자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 계급 공화파는 노동자를 물리치고 나니 이제 왕정주의자들의 진군에 맞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세력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왕정주의자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르봉 왕가 지지자들과 오를레앙 왕가 지지자들로 분열돼 있었거든요.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파르트였습니다. 그는 1848년에 550만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됐어요. 반면 중간 계급 공화파 지도자는 40만 표, 좌파 혁명가는 겨우 4만 표를 얻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질까봐 걱정한 보나파르트는 1851년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듬해 스스로 황제가 됐습니다. 나폴레옹 3세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1849년 여름 반혁명이 전 유럽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1848년 봄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1848년 혁명의 장기적 결과,
그렇다면 1848년 혁명은 완전히 실패한 걸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혁명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1848년 말에 이렇게 결론지었어요. 3월에서 12월에 이르는 전체 독일 부르주아지의 역사는 순수 부르주아 혁명이 독일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봉건 절대주의 반혁명이나 사회공화주의 혁명 가운데 하나만이 가능할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부르주아지는 단독으로 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동자의 힘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노동자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결국 옛 지배 계급과 타협하게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정치적 측면에서는 부르주아지가 패배했습니다. 독일에서 군주제가 유지됐고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3세가 황제가 됐어요. 부르주아지는 국가 권력을 직접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르주아지가 승리했어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혁명의 여파로 봉건적 세금과 농노제가 마침내 폐지됐습니다. 비록 토지를 소유한 융커들이 농업 자본가가 됐을 뿐 농민에게는 거의 도움이 안 됐지만요. 대다수 독일 군주들은 헌법을 승인했고 유산 계급과 심지어 노동자 농민에게도 희석된 형태로나마 의회 대표 자격을 부여했어요. 이로써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비록 부르주아지가 국가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군주제 하의 자본주의 발전이었지만 말이에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독일은 독자적인 산업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수치를 보면 정말 대단해요. 산업 성장률 연간 4.8%, 철도 성장률 연간 14%, 1850년 이후 30년간 투자 이전 30년의 4배, 프러시아만 봐도 25년간 석탄 생산 4배 증가, 원철 생산 14배 증가, 철강 생산 54배 증가, 증기엔진 사용기계 18배 증가. 알프레드 크루프의 예를 볼까요? 1836년에 겨우 60명의 노동자를 고용했던 그가 1873년에는 1만 6천 명을 고용했어요. 독일의 공업화는 영국보다 60년 늦었지만 금세 영국을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루르 지방의 탄광촌들은 남부 웨일스보다 더 크고 집약적이었고 독일 화학공업은 영국보다 훨씬 먼저 합성 염료를 개발했죠. 같은 기간 프랑스에서도 대규모 공업이 급속하게 성장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도 느리긴 하지만 성장했어요. 부르주아지는 1860년대 후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848년에 정치투쟁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경제투쟁에서는 이겼다. 프랑스 부르주아지는 루이 보나파르트를 믿었어요. 독일 부르주아지는 비스마르크가 프러시아 왕정 내에서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휘두르며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고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통일 독일 제국을 세웠을 때 뛸 듯이 좋아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르주아지의 간사함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독재자와도 손을 잡는 거죠. 민족 국가의 형성, 위로부터의 통일. 1848년 혁명은 민족주의 운동이기도 했어요. 이탈리아와 헝가리, 독일에서 민족 통일을 향한 열망이 혁명의 중요한 동력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민족 국가들이 결국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경우를 볼까요? 1848년에서 1849년에 민족운동이 패배했어요. 오스트리아 왕정이 밀라노, 베니스를 계속 지배했죠. 하지만 민족 통일에 대한 열망은 살아있었습니다. 비록 농민이나 도시 빈민이 그런 열정을 공유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요. 전체 인구의 4%만이 나중에 이탈리아 표준어가 되는 토스카나 방언을 사용했을 정도예요. 1850년대 후반 피에몬테 왕 장관 카보우르가 영리한 책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급진 민족주의자 마치니 공화주의 혁명가 가리발디와 거래했어요. 동시에 영국, 프랑스 정부와도 거래했죠. 가리발디는 1,000명의 혁명적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시칠리아에 상륙해 섬 전체를 봉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진격했어요.
피에몬테의 왕도 남쪽으로 군대를 보냈고 나폴리 왕정의 군대는 위아래로 협공당해 무너졌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롬바르디아에서 오스트리아 군대를 내쫓았고요. 그런데 카보우르와 피에몬테의 왕은 가리발디의 군대를 무장 해제시키고 가리발디를 추방했습니다. 혁명가를 이용해서 통일을 이룬 다음 혁명가를 내쫓은 거예요. 이탈리아 남부 귀족들도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지못해 지지했고요. 결과는 피에몬테의 왕이 이탈리아 전체의 왕이 됐어요. 이게 바로 위로부터의 통일입니다. 아래로부터 혁명적 민중운동이 아니라 위에서 왕과 귀족이 주도한 통일이었죠. 독일의 경우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으로 독일을 통일했죠. 그는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차례로 전쟁을 벌여 승리했고 1871년에 독일 제국을 선포했어요. 프러시아 왕이 독일 황제가 된 거죠. 이것도 위로부터의 통일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민주적으로 통일을 이루려다 실패한 반면 비스마르크는 군사력으로 통일을 달성한 거예요. 독일 부르주아지는 이걸 보고 뛸 듯이 좋아했어요. 민주주의는 없었지만 통일된 큰 시장이 생겼으니까요. 헝가리도 비슷했습니다. 1860년대에 오스트리아 왕정은 전쟁에서 계속지자 체제를 재편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을 만든 겁니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정부가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등을 통치하고 헝가리어를 사용하는 정부가 헝가리, 슬로바키아, 트란실바니아 등을 통치하는 구조였죠. 이것도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위에서 흡수한 경우예요. 1848년에 분쇄당했던 헝가리 민족운동이 결국 일정한 자치권을 얻긴 했지만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 왕정과의 타협을 통해서였던 거죠. 아일랜드와 폴란드는 달랐어요. 이 두 나라의 민족운동은 요구사항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1840년대 아일랜드 대기근은 영국 지배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줬어요. 1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이민을 떠나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848년에 공화주의자들이 봉기를 일으켰지만 처참하게 패했죠. 하지만 이때부터 아일랜드 문제는 영국 정치의 중심 문제가 됐어요. 폴란드는 1790년대에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가 영토를 나눠 가져서 나라 자체가 사라졌어요. 폴란드 귀족은 1830년대와 1860년대에 러시아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죠. 유럽 전역의 혁명가들이 폴란드 투쟁을 지지했습니다. 영국 차티스트, 프랑스 공화파, 독일 공산주의자들에게 폴란드의 투쟁은 곧 자신들의 투쟁이었거든요. 아일랜드와 폴란드의 사례가 특이한 이유는 뭘까요? 이 나라들에서는 민족 해방 투쟁이 사회혁명과 결합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에서는 민족 통일이 위로부터 보수적 방식으로 달성됐습니다. 1848년 혁명의 교훈, 부르주아지의 배신을 넘어서.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1848년 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르주아지의 이중성입니다. 부르주아지는 절대주의에 맞서 싸울 때는 민주주의를 외쳤어요. 하지만 막상 노동자들이 경제적 요구를 제기하자 어떻게 했나요? 바로 옛 지배 계급과 손을 잡았습니다. 파리에서 왕정주의자들이 공화정을 지킨다며 노동자를 학살했어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민주주의를 논하다가 결국 프러시아 국왕에게 황제 자리를 바쳤죠. 프랑스 부르주아지는 나폴레옹 3세의 독재를 환영했고 독일 부르주아지는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에 환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재산권, 이윤, 자본주의 질서였기 때문이에요.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그걸 위협하지 않을 때만 지지할 수 있는 것이었죠. 두 번째, 계급 갈등의 첨예화입니다. 1848년은 근대 역사에서 계급 투쟁이 전면에 등장한 최초의 순간이었어요. 6월 봉기는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주아지와 노동 계급 사이의 본격적인 계급 전쟁이었죠. 이전의 혁명들, 예컨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제3신분이 함께 귀족에 맞서 싸웠어요. 물론 그때도 내부 갈등이 있었지만 1848년만큼 분명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1848년에는 달랐어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부르주아지는 더 강력해졌고 동시에 노동계급도 성장했습니다. 이제 두 계급의 이해관계는 근본적으로 충돌했어요. 부르주아지에게 이유는 노동자에게 착취였고 부르주아지에게 질서는 노동자에게 억압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혁명의 리더십 문제입니다. 1848년 혁명이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혁명적 리더십의 부재였어요. 노동자들과 장인들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대변할 정치 조직, 명확한 강령, 일관된 전략이 부족했어요. 루이 블랑 같은 사회개혁가들은 의회 내 협상에 의존했고 블랑키 같은 혁명가들은 소수 음모에 의존했죠. 광범한 대중 조직과 혁명적 정당은 아직 없었습니다. 반면 부르주아지는 어땠나요? 그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계급 이익을 위해 단결했어요. 그리고 국가기구, 특히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죠.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왜 그렇게 무력했을까요? 그들은 혁명을 지도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어요. 절차 논쟁만 하다가 결국 반혁명 세력이 군대를 재무장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위로부터의 변화의 한계입니다.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의 통일을 보세요. 모두 위로부터 왕과 귀족의 주도로 이루어졌어요. 혁명적 민중운동은 이용당했다가 버려졌죠. 이런 방식의 통일이 가져온 결과는 뭐였을까요? 통일은 됐지만 민주주의는 없었어요. 자본주의는 발전했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억압됐죠. 독일 제국은 강력했지만 군국주의적이었고 이탈리아는 통일됐지만 남북 격차가 극심했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주의의 중요성입니다. 1848년 혁명은 유럽 전역에 확산됐어요. 한 나라의 혁명이 다른 나라에 영감을 줬죠. 파리에서 시작된 혁명이 몇 주 만에 비엔나, 베를린, 밀라노로 퍼진 이유는 뭘까요? 유럽의 민중들이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반혁명도 국제적이었어요. 오스트리아 황제는 러시아 짜르의 도움을 받아 헝가리를 진압했죠. 프랑스 공화국은 로마의 혁명가들을 공격했고요. 폴란드 투쟁에 대한 유럽 혁명가들의 연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영국 차티스트, 프랑스 공화파, 독일 공산주의자들이 폴란드의 독립을 지지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압제가 하나의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한 나라의 노동자가 억압받으면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 순수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혁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봉건 절대주의 반혁명이나 사회공화주의 혁명 둘 중 하나만 가능해요. 무슨 뜻일까요? 부르주아지는 더 이상 일관된 민주주의 혁명 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자신들의 재산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항상 재산권을 선택할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해방은 누가 달성할 수 있을까요? 노동계급과 민중이 스스로 권력을 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공화주의 혁명이에요. 1848년은 실패했지만 그 경험은 헛되지 않았어요. 이 혁명을 통해 노동계급은 자신이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부르주아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교훈은 이후 1871년 파리 코민, 1917년 러시아 혁명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48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담고 있죠. 기득권 세력이 위기에 처하면 개혁을 약속하지만 막상 민중이 진짜 변화를 요구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1848년의 역사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고 했죠. 1848년에 부르주아지의 배신, 노동자들의 용기, 그리고 미완의 혁명이 남긴 과제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